임대인이 굉장히 괴롭혀가지고 내가 진짜 여기서는 이렇게 못 살겠다라든지, 그럼 오히려 그래. 그 임대인 고마운 거예요. 고난들 그리고 물질적 어려움 이런 것들이 부자 되는 기회가 될 수도 있어. 2억 있어요. 한 얼마 정도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10억까지도 가능한 거예요. 이야. 빨리 와, 맛있는 거 사줄게. 밥 안 먹었지? 빨리 와. 야, 내가 아는 데라 다 와야 돼. 아, 너 건물이 느낌인데 이거 누가 지은 거야? 건물주가 내가 지었지 누가 지어. 빨리 와. 지금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 이러면 되겠냐? 대표님, 네. 밥 먹자고 제가 불렀습니다. 대표님. 아 근데 밥. 예. 이게 밥이에요. 아, 네. 대표님 이렇게 술잔 받은 것도 어색하시죠? 네. 다 진짜 술인 거예요? 네? 진짜 술? 진짜 술이에요. 또 되게 오랜만이어가지고. 대표님도 네. 대출 전문가 진짜고. 아 얘도 진짜고. 네, 저희 가짜가 없어요. 네. 짠. 네. 맛있다. 부자가 되고 싶어요. 네. 그러면 대출과 상관관계는 어떤가요? 필수죠. 왜냐하면 우리가 자산이라고 표현하는 것 자체가 은행에서도 이렇게 회계할 때도 자산과 부채를 한꺼번에 이제 포함을 시키는 그죠, 거고, 그죠. 자산에서 부채를 뺀 걸 순자산이라고 따로 맞아요. 표현을 하는 거잖아요. 그 말인즉슨 자산에 부채가 포함될 수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 부채를 나쁜 부채로, 그러니까 계속 마이너스 나는 부채로 안 만드는 게 목적인 거지, 아예 부채 자체를 폄훼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 레버리지 활용을 잘하면 서울에 아파트를 살 수가 있는데, 레버리지가 너무 무서워서 경기도 C급지로 그러니까. 파킹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급지가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급지를 상급지로, 그리고 내가 지금 있는 곳보다 더 멀리 뛰기, 점프, 그러니까. 퀀텀 점프를 하려면 대출은 필수다. 부자 중에서 네. 이런 레버리지 활용 안 되고 네. 부자 된 사람 많아요? 제 주변엔 거의 없는 것 같고, 내 주변에도 없어. 근데 그런 분들은 예전에 이미 좀 돈을 많이 모아서 시기를 잘 타신 분들도 되게 많은 것 같고요. 지금은 개천에서 용나기가 굉장히 힘든 시절이기 때문에, 지렁이도 안 나온대요. 그러면 이제 사실은 은행이라는 좋은 도구가 있으니까 그쵸. 안전하게 이자만 내면 나에게 레버리지를 도와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원리금 상환만 잘해서 잘 활용하는 게 맞지, 배척하는 거는 금융자본주의 시대에 지혜롭지 못하다. 맞다. 네. 맞다. 그러니까 대출 활용 못하면 거짓골을 못 면한다고요. 거짓골을 못 면한다기보다는 그냥 이제 뭐랄까, 친구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출을 친구로, 네, 좋은 친구? 좋은 친구. 아, 이게 나쁜 친구라 생각하는구나. 그러니까 나쁜 친구가 되게 하면 안 되겠죠. 내가 좋은 친구로 나도 이제 좋은 자산이 되어서 좋은 빚으로 만들 수 있게끔 하는 거고, 일부러 막 가방 사려고 여행 가려고 차 바꾸려고 하는 그런 대출은 당연히 받으면 안 되시는 그런 거고. 휘발성 대출은 절대 안 네, 된다. 안 되고. 백 살라고 여행 가려고 맞아요. 잠깐 휘발되면서 내 욕구를 잠깐의 욕망을 채워넣는 그런 대출은 네, 뭐 나쁜 빚? 급지가 나쁜데 함부로 쓰는 빚, 이런 것도 다 나쁜 빚. 그러니까 네. 부자들 많이 만나잖아요. 근데 그들은 눈동 효과를 어떻게 불려서 만들어요? 큰 욕심을 아주 네, 고마워요. 아유, 네, 불러주셔서 이 감사합니다. 핑크빛 얼굴과 이 술잔과 너무 잘 어울려요. 네. 이거 한번 해주세요. 제가 오늘부터 하면 제가 돈 공부 한번 해주세요. 자, 오늘부터! 돈 공부. 네네. 네, 이렇게 슬로우 모션이라고. 아, 네. 예를 들어서 내가 내 집 마련을 할 때 이미 서울의 중위 가격 자체가 지금 13억 원이 넘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13억 원의 자본금이 있으신 분들이 없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사람은 조금이라도 대출이라는 힘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 그 힘을 받아서 상급지로 가는 게 낫지, 아예 대출을 안 받고 하급지에 머무는 것보단 훨씬 낫다. 그래. 얼마 전에도 저한테 6억이라는 현금이 있으신 분이 네. 왔어요. 그래서 본인은 대출이 너무 싫어서 6억 5천짜리 아파트를 사면서 아이고야. 5천만 원만 대출을 받겠다라는 아이고야. 거예요. 그럼 대표님 6억 있으면 뭐 하실 것 같아요? 그래도 저는 상급지를 어떻게 써야 그쵸, 되는 그쵸. 수단과 방법을 네. 안 가르고 올라가겠죠. 본인의 소득 대비해서 대출은 나오니까 그 최대한, 만약에 본인의 소득이 1억이다라고 하면 지금은 다른 대출이 하나도 없었을 때 수도권에서 집 살 때 한 6배 정도 대출이 나오거든요. 좋아요. 그러면 한 6억 정도 대출이 나오기 때문에 한 12억 원 선의 아파트를 좀 알아보셔도 좋을 것 같다. 이제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무슨 그렇게 대출을 많이 받으라는 거냐. 거기서 신용대출 네. 또 따로 받을, 플러스 알파 또 받을 수 근데 있죠. 이제 신용대출도 주택담보대출이랑 같이 계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을 비율로 나누는 걸 DSR 제도라고 그러면 하거든요. 거기서 내 사업자 대출에 이런 거는 별도죠. 별도예요. 주택담보대출을 6배 정도 받았을 때는 신용대출은 더 이상 안 나오고요. 안 나오고. 대신에 이제 사업자가 있으시면 네. 사업자 대출을 더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있죠. 여기서 네. 또 다른 거 또 있죠. 대부업 같은 거 말씀하시는 네, 거예요? 대부업 쪽으로 가야 되나요? 근데 대부까지는 전 안 갔으면 좋겠어요. 그게 또 보이스피싱으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새끼들. 대부업 중에서도 안전한 대부업이 있어요. 금융감독원이나 금융위의 정기적인 감사를 받는 그런 안전한 대부업이
대부업을 이용하시는 거는 상관이 없는데 그냥 불법 대부업 같은 곳 있죠. 네. 그런 것에 함부로 연끌하시지는 마시고 그 정도는 괜찮잖아요. 자기가 그 드러났던 네. 뭐 이를테면 저희 같은 경우는 노란 우상공제 그런 것도 있고요. 그럼요. 그다음 내가 보험을 좀 넣어놨어. 네. 약관 대출이라든지 네, 뭐 그런 거 그래서 할 한 수 1억, 있죠. 1억 받을 수 있다. 뭐 그 정도는 괜찮잖아요. 그렇죠. 활용할 수 있는 거는 최대한 활용해서 상급지에 입성하는. 그렇게 해서라도 저는 가거든요. 네, 그게 너무 욕심인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분이? 이제 그거는 이제 본인의 투자 성향에 따라서도 좀 달라질 수는 그분은 좀 있는 이제 부분인데. 괜히 본의 아니게 싫어했고 쫄보였구나. 네, 그래서 이제 저는 그걸 보면서 너무 안타까운 거죠. 나중에 그게 자산 격차로 벌어질 텐데 나중에 되면 또 후회를 하세요. 그게 안 근데 하게끔 그럼 계속 얘기해 주세요. 그래서 이제 그 부자 그릇을 빨리빨리 넓히는 게 우선순위. 좀 해주세요. 어쩔 수 없이 하지 마시고 이 그릇이 왔으면 네. 적어도 이 정도는 우리 만들어 주려고 네.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개인 대출을 하실 때는 여러분 신용 관리와 소득을 넓히셔야 되고 네. 사업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많이 잘 일어나는 그런 현금 흐름이 있는 사업이고 당연히 사업자 대출도 여러 가지로 받을 수 있잖아요. 맞아요. 뭐 기보 신고에서도 받으실 수가 있는 거고 너무 좋죠. 담보 대출을 받을 수도 있는 거고 정책자금 대출을 활용할 수도 있는 거고. 부자들은 이걸 다 활용한다는 활용을 얘기죠? 하시죠. 당연히 활용을 하시죠. 왜냐하면 그분들이 돈이 없어서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맞아. 예를 들어 뭐 자금용도 증빙을 하신다거나 아니면 자금 출처 같은 것이 금융기관에 대출이 들어가면 그냥 다 일괄되기 때문에 일부러라도 받으세요. 그리고 이제 제가 VIP실에 잠깐 있었을 때도 부자분들이 일부러 대출을 받아서 그것을 그대로 자녀분들에게 물려주는 걸 부담부 증여라고 하거든요. 맞아. 그러면 옛날에는 그 대출까지 승계받을 수 있었지만 지금 승계는 안 되지만 일단은 부담부 증여라는 그러한 활용 도구가 있기 때문에 잘한다. 네, 대출 같은 것도 일부러 활용을 하신단 말이에요. 부자분들이 돈이 없어서 대출을 활용하는 게 아니고 자금 용도나 자금 출처나 이런 세금적인 부분도 차치하기 위해서 받는 거니까 이제 일단은 대출을 공부해 볼 필요는 있다라는 거죠. 무작정 나는 아니야, 모를 거야 라고 하지 마시고 제 책도 한번 읽어보시고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설득이 되고 맞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그때 이제 활용하시는 것도 늦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깨달음을 얻게 해주려고 백날 얘기해도 책을 읽으면 속에 경력이잖아요. 자기 책밖에 얘기 안 해, 지금. 그냥 자기 책만 아니 왜냐면 제가 안 말하고 싶은 게 여기에 다 들어있어가지고 화내는 거예요? 아니 이거 안 들어주면 난리 날 것 같네 지금. 지금 난리 날 것 같아. 뻥 뚫렸어. 네. 근데 꼭 굳이 인서울 인강남 아니더라도 나만의 강남에 입성할 수 있는 방법을 적었으니까 도움이 되실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네. 지금 깨달음을 주고 싶잖아요. 저는 진짜 사명감이 나 있습니다. 이 마음 알아요, 제가. 주변에도 너무 답답하신 분 많죠. 죽이고 싶어요, 진짜로. 누구요? 파고 싶어, 진짜. 근데 성공했는데도 그 사례가 있는데도 본인은 그거를 안 받아들여요? 왜 그렇지? 아니, 장난이 너무 심했다. 너무 세면 안 되니까. 아무튼 너무 심한데 제가 이렇게 윗단계로 이제 뭐 큰 부자는 아니지만 가보니까 부자들은 레버리지를 멋있게 활용해서 계속 스텝업 하거든. 근데 가난한 사람들은 벌벌벌 떨어지고 어떡하지? 큰일 나. 왜냐면 또 근데 거기서 설상가상으로 또 부모님이나 남편 와이프가 맞아 큰일 난다 너 그거 받으면 난리가 나본다고. 너 지금 정신 차리라고. 이제 갑자기 이제 3대가 다 와 이제. IMF 전부터 조상님부터 해갖고 다 주위에 지인이나 남편 와이프 뭐 부모님들이 다 무경험자야. 이 대출 안 받아봤던 사람들이야. 네. 아니, 정상에 있어야 이렇게 내려다 보는데 계속 우물 아래 막 개구리들만 있습니까? 개굴개굴 하는데 개구리만 보이지. 보이지 않죠. 그러니까 본인의 시각을 넓힐 생각을 해야 되는데 참 그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자 될 놈이 된다고 생각해요. 네, 어쩔 수 없어요. 네, 될 놈 대리예요. 좀 아쉽지만 예를 들어 진짜 어떤 큰 충격이 아닌 이상 본인의 생활 패턴이나 사고방식을 바뀌기가 어렵잖아요. 사실 임대인이 굉장히 괴롭혀가지고 내가 진짜 여기서는 이렇게 못 살겠다라든지 그럼 오히려 그래. 그 임대인 고마운 거예요. 그래, 저 왜냐면 그랬어요, 저 그랬어요. 그런 식으로 뭔가 주변의 환경이 변화가 없거나 내 자신의 계몽되려는 어떤 사례들이 없으면 쉽게 안 변하는 것 같아요, 사람은. 그래서 오히려 나에게 오는 이런 고난들 그리고 물질적 어려움 이런 것들이 부자 되는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네. 누나 그거 제 얘기예요. 그래요? 제가 이제 건물주 갑질을 너무 해가지고 그 전부터 15년 동안 버킷리스트가 건물주였어요. 근데 필요 없어. 일장춘몽이야. 다 꿈이야. 다 꿈. 근데 진짜 충격을 그렇게 받으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건물주가 우리도 다 알아보고 갑질하니까 지금 있으니까. 이렇게 임대차 보호법이 생긴 거예요. 이해를 못하게 하잖아요 지금. 개몽이고 지랄이고 아주 내가 네 새끼 너 물이 뚝뚝뚝 떨어지고 하는데 너 엄청 갑질을 하니까 내가 건물주 된다. 그 계기로 6년 만에 열채 건물주가 된 거예요. 근데 어떻게 6년 만에 될 수가 있어요? 전 그게 더 신기한데. 누나 오늘 제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 한 10억 정도 있으셨던 분이 있는데 굉장히 사실 많은 돈이잖아요. 10억이면 어디 아파트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주택자 기준으로. 근데 이분 바로 반포 아리팍 잡았거든요. 잘했다. 그러니까 이제 생애 최초셨기 때문에 그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이기 전이었어가지고 갭 투자도 가능했어요. 그러면 전세보증금과 이제 담보대출을 활용하시는 방법을 통해서 갭을 줄이는 거죠. 초기 투자금을 줄여서 반포를 이제 갭 끼고 사놓는 방법. 이제 그러한 방법들은 여기 이제 대출을 통해서 이제 아시는 건데 이제 그분은 오히려 이제 저한테 감사하다고 한 게 마포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 제가 어떻게 바로 반포에 그 좋은 아파트를 삽니까라고 해서 제가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라고 알려드렸더니 와 이건 진짜 너무 혁명이다.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마포가 안 좋다라는 게 아니라 본인의 자본금이 반포까지 가실 수 있는 분인데 마포에 머무를 뻔한 거잖아요. 야, 멋있다. 네, 그분이 30억에 샀는데 지금 거기가 얼마입니까? 20억은 올랐잖아요. 그쵸. 네, 그러니까 지금 반포가 국평이 70억이 넘어가고 있으니까 너무 잘한 투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상급지 얘기하는 이유가 다른 곳보다 빨리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이고 빨리 시세가 오르기 때문인 거예요. 돈이 없어서 사실 우리가 집을 못 사거나 부자가 못 되는 게 아니라 일단은 아까 말씀하신 마인드가 그래. 없기 때문에 부자가 못 되는 거고 대출력이 없기 때문에 멀리 못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반포가 아니라도 지금도 기회가 많아요. 지금도 만약에 예를 들어서 2억 있어요. 그러면 한 얼마 정도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생애 최초로 내가 내 집 마련을 한다? 그리고 나는 연봉 5천만 원이다. 5천이요. 네. 평균 일반적인 사람은 한 5, 6억 정도? 생각하죠. 10억까지도 가능한 거예요. 이야. 그러니까 이제 이게 생애 최초 후순위 주담대 그건데 뭐 후순위까지 받으라는 거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 또 그것까지 하면 너무 복잡해지니까 방법이 동현아, 있다. 방법 있다. 살 수 있어. 너 할 수 있어. 나도 할 수 있구나. 살 수 있다고 너. 나가 전혀 기회가 없을 줄 알았는데 대출을 활용하니까 이런 방법이 있다고 하고 그래. 희망을 드리는 거. 5억의 전세금이 있으면 생애 최초 같은 경우에는 LTV 80%, 최대 대출한도 6억 원, DSR 범위 내에서 나오거든요. 앞에 5억 뒤로도 3억 원이 1금융권 은행에서 3%대로 가능해요. 사업자 대출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맞아요. 그렇게 하면 3억 원까지 대출이 나오는데 그 3억 원 대출 받으려면 연봉 5천만 원 정도면 지금은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내 돈 2억으로 그 아파트 사는 거죠. 5억보다는 10억 아파트가 입지가 좋다면 훨씬 오를 가격도 더 클 수 있잖아요, 폭이. 맞아요. 예, 그러니까 당연히 제가 5억 아파트를 비하하는 게 아니라 5억이 6억 되는 것보다 10억이 12억, 13억 되는 게 훨씬 빠르고 쉽다라는 거죠. 그러면 빠르게 부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방법을 이제 안내해드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럼 5, 6억이 있는 사람은 죽으란 말이냐 그건 아니고 그쵸, 5억, 6억 사이에서도 할 수 있는 게 많습니다. 그럼요. 그러면 욕심을 좀 내려놓으시고 내가 이번 갈아타기를 하면서 사실 자산 증식시켜 나가는 거거든요. 좋은 자산에 스며든 좋은 빚을 활용을 해서 내가 5억짜리가 나중에 6억이 될 거야 라는 아파트를 구해서 1억 정도 버시고요. 왜냐면 우리 12억 미만은 비과세가 되니까. 맞아요. 그럼 6억이었다가 그 다음 갈아탈 때는 9억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차분차분하게 가시다 보면 어느샌가 나중에 좀 시간이 걸린다 하더라도 내가 원하는 곳에 도달해 있을 수 좋아요. 있어요. 대출은 항상 내가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너무 생각하시고 좋아요. 내가 가고 싶어하는 곳에 늘 손품과 발품, 임장 등을 통해서 항상 준비가 되어 있으면 항상 공부하고 준비되어 있는 자에게 운도 따라오고 기회 온다고. 돈도 따라와요. 그건 그럼요. 분명해요. 그거를 믿으시고 가는 게 어차피 다 신뢰인 거잖아요. 대출 받아서 망할 거야 라는 것도 하나의 신뢰 믿음인 거고 맞아요. 대출을 잘 받아서 부자가 될 수 있어도 하나의 믿음이면 선택의 영역인데 저 같으면 후자를 선택을 해서 긍정적으로 살 것 같아요. 너무 좋은 말씀이네요. 저는 여당 관심 없어요. 그냥 우리 잘 먹게 잘 살게끔 해주면 좋겠어. 그렇죠. 딱 봤을 때 대출 이자 낮춰줄게 하면 너무 좋은 것 같잖아요. 오, 솔깃해. 네, 그러면 그 대출 이자를 어떻게 낮출 건데? 오. 그게 중요한 건데 예를 들어 내가 25만 원 줄게 이러면 그거 어떻게 마련해서 줄 건데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잖아요. 옛날에는 관심 없었어. 그걸 주면 중간가에 찍어줬지. 네. 근데 지금은 이제 사람들이 생각해 보게 됐죠. 저는 그게 굉장히 큰 발전이라고 생각하는데 좋다. 이제 금융적인 측면에서만 보면 이번에 민주당의 민벽덕 의원이 발의를 한 게 은행법을 조금 개정하자라고 한 게 있었어요. 뭐예요? 그러면서 이제 패스트 트랙으로 이제 통과시킨 게 있는데 예를 들어 우리가 대출 금리를 형성하는 게 기준금리에다가 네. 각 은행별로 달리 부여되는 가산금리가 가산금리가. 더해지고 아까 말씀하신 그 꺾기 등의 이제 우대금리가 낮춰지면서 최종 내 대출 금리가 형성이 맞아, 되는 맞아.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 가산금리를 은행이 너무 지나치게 붙이는 것 같다라고 아하. 하면서 여기에 붙는 교육료라든지 또는 보험료라든지 이런 출연금 등을 아예 붙이지 말라고 하는 법안을 통과를 시킨 이거 거예요. 괜찮은 오히려. 근데
근데 사실상 은행이라는 건 영리 기관도 아니고 수익을 창출해야 되는 영리 네. 기관인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은행도 당연히 수익을 내야 되는데 이러한 방금과 같이 말한 거는 불필요한 비용이 아니라 반드시 필요한 비용들이에요. 그런 비용들을 먼저 은행이 비용으로 처리를 하고 후에 은행들의 대출 이자를 통해서 상계 처리하는 식으로 가고 있는데 그 이자를 못 받게 하면 계속 마이너스 구조가 날 수밖에 없는 네네. 거예요. 그러면 은행은 수익 구조가 굉장히 악화되겠죠. 그러면 은행 입장에서 계속 이게 두고 보지만은 않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든지 수익 구조를 가져가기 위해서 가상금리로는 더 이상 금리를 높일 수가 없으니까 우대금리를 많이 안 해줄 수도 있어요. 내가 1%까지 받을 수 있었다면 우대금리 폭을 확 낮춰서 결과적으로는 대출금리가 안 내려가는 그런 형태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또는 이제 우대금리를 해줄 테니까 더 꺾기 영업이 들어갈 수도 역시 있는 거죠. 은행이야. 달라. 뭐 대출 내가 이거 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가상금리를 못 받아서 이거 해주면 우리가 금리 깎아줄게 이렇게 오히려 금융소비자들이 선택이 아니라 필수로 갈 수도 있는 거고 또 다른 형태의 기형적인 수익 창출 구조가 그러니까 어쩔 수 만들어질 없네. 수도 있단 말이에요. 풍선 효과 되는 네, 거예요. 네, 결국은 문재인 정권 같은 경우에는 15억 이상의 투기과열지구에 주택담보대출을 안 내주는 그래, 경우가 맞아요. 있었어요. 그래, 기억나요. 그렇기 때문에 일괄 다 틀어막아 버리니까 진짜 필요했던 사람들은 아하. 1금융권 은행에서 안 되니까 2금융권으로 갔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러면 1금융권에 낮은 금리를 쓸 수도 있었던 사람이 부득이하게 그래, 2금융권에 그래. 높은 금리를 네. 쓰면서 이용을 해야 됐기 때문에 그러면 또 어떤 분들은 그럼 집 사면 안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시게 되는 분들이 분명히 그쵸, 그쵸. 있잖아요. 그럼요. 그러면 이제 편법성 대출이 일어난다라든지 아니면 높은 금리를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그게 서민한테 과연 유리한 대출인 건가? 그럼 그렇게 해서 집값이 잡히고 안정화됐냐? 그게 아니었거든요. 오히려 더 올랐죠. 네, 차주별 DSR이 이제 통과가 되고 그렇게 주담대를 틀어 막으면서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는 잡히는 듯 하더니 20년, 21년 폭등장이 연출이 그래, 됐단 말이에요. 맞아.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금융 정책면으로 무조건 수요 억제책이 들어가기보다는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곳에 공급을 늘리고 그다음에 전세가율이 어떻게 되는지도 한번 파악을 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시장 경제 상황의 요소들이 뭐가 있는지를 통합적으로 본 다음에 금융 정책도 건드려야지 바로 대출 일괄 틀어 막아버려. 이렇게 하면 부작용밖에 일어나지가 않아요. 우리가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곳에 공급보다는 수요가 더 많은 상황인 맞아, 거잖아요. 맞아. 거기에다가 그냥 일괄적으로 수요 억제책, 부동산 정책만 나오면 이전처럼 똑같이 풍선 효과만 늘어날 것 같아요. 지금은 강남 3구하고 용산만 규제 지역인데 여기 틀어 막았죠. 그러고 나니까 그 주변으로 풍선 효과가 번져 나갔잖아요. 맞아요. 그러고 나면 이제 당연히 또 거기 조정 대상 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로 묶겠죠. 그러면 또 번져 나가는 거예요. 그럼 집값도 더 오르겠다. 계속 오르는 거죠. 계속 오르는 미치겠다. 거. 예. 근데 이제 그러한 전례가 있으니 사실은 조금 생각하면서 정책을 펴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드는데 그런 거 상관없이 지금 집값이 오를 것 같으니까 다 틀어막아 이렇게 되면 오히려 저 지방 끝까지 불장이 될 수도 있네. 그런데 이제 놔두면 오르지 않아도 될 곳, 누구나 이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집마저 올라버리면 서민들이 너무너무 살기가 어려워져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진짜 상위 1%는 더 잘 살게 되고 나머지의 중산층이 없어지고 더 어려워질 수 있는 국면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대출금리 무작정 낮춰주고 그다음에 집 사면 안 되니까 일괄적으로 틀어막아 버리면 이 집값 낮춰질 거야 이렇게 일괄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오히려 부작용만 더 할 수 있으니 네. 이거 정치인들이 봤으면 좋겠어. 아 그러게요. 네 그렇게 누나 국회 하시면 갈래요? 아니, 만약에 누구나 담보 살 수 있고 아니면 담보 아니면 뭐 압구정 가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다 비슷비슷하다 그러면 고를 수 있는 시장이라서 그러면. 네 그러면 이제 그렇게까지 안 오르겠다. 그렇게까지 안 올라갈 텐데 누나 지금은 누나 네. 압구정 현대 엊그제 갔는데 내가 본 집이 그냥 100억이었어. 이게 말이 되냐고. 아이고야 그 50평 그 코딱지만은 그게 100억이냐. 그게 그러게요. 말이 되냐고. 그러니까. 닭장 같은 그 아파트에. 근데 이제 그렇기 열받네, 때문에 진짜. 좀 이제 여러 군데로 좀 넓혀주면 눈을 넓혀주고 수요랑 이런 거를 좀 분산시켜주면 그래, 괜찮을 그래, 텐데 그래. 일괄적으로 1금융권 DSR 40%, 2금융권 50%다 그냥 똑같이 해버리고 그 다음에 서울 비규제 지역이나 지방이나 똑같은 대출이 나오면 누구나 서울 살고 싶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지방에는 좀 대출 규제를 많이 완화해주면 오히려 지방 경제도 좀 살릴 수 있고 여기 전월세 시장도 좀 잘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